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50대 여성입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20분 가까운 어르신들의 세수를 시켜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죽을 떠먹이다 보면 오전이 통째로 사라져 있어요. 밥을 떠먹이다가 손등을 얻어맞는 날도 있고 평생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못 해본 험한 말을 저한테 쏟아내는 분도 계시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런 날이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창고 옆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다가 세수를 하고 나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배식차를 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몇 해 쌓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누가 제 뺨 앞에서 손을 휘둘러도 도둑년이라고 소리를 질러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제가 어쩐지 대견했어요. 저는 그게 제 장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니었어요. 참는 힘이 저를 살린 날도 분명히 있었지만 진작에 도망쳤어야 할 자리에 저를 붙들어 앉혀놓은 날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참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흔 중반이 다 되어서야 배웠어요. 누가 제 인생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면 저는 아마 3초도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그 두 사람이었어요. 이름만 떠올려도 명치 아래가 뜨거워지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어머니 대신 어린 동생 둘을 씻기고 밥을 챙긴 건 언제나 제 몫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로는 그게 아예 제 일이 되어버렸죠. 12살짜리가 연탄불에 국을 데우고 동생 머리를 감기고 젖은 걸레로 방바닥을 닦는 게 이상한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 돌아와 제 손을 만져보시곤 했어요.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진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시면서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 손은 따뜻해야 한다. 네가 먼저 남을 품어야 나중에 너도 품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정말로 믿었어요. 남들이 하기 싫다고 미루는 일은 제가 먼저 손을 들었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저 사람한테는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꿀꺽 삼켰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저는 늘 굳은 일 담당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럽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대로라면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저를 품어줄 사람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요양보호사 일도 이상하게 저한테 잘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손을 밀치고 물컵을 엎던 어르신이 두어 달 지나면 다른 사람 손은 다 뿌리치고 제 손만 찾을 때가 있어요. 미정이 어딨어? 미정이 오라고 해.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저는 그 기분 하나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 꿈은 크지 않았어요. 퇴근했을 때 불이 켜져 있는 집,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남편, 가능하다면 아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들은 소박하다고 웃었지만 저한테는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전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냉동식품 회사에서 배송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첫 만남에서는 정말이지 물만 몇 번 마실 뿐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2시간을 앉아 있는 동안 제가 물으면 짧게 대답하고 다시 침묵이 내려앉고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이 사람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싶어서 얼른 자리를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말 안 해도 눈치 안 주는 사람은 처음이라서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몇 번 더 만나자 그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동 탑차를 몰다가 새벽 국도에서 고라니를 만난 이야기, 거래처 사장한테 반말 들은 이야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까지 저하고만 있으면 밤이 새도록 말을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커피잔을 잡고 있는 제 손을 한참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손을 가졌어. 옆에 있으면 숨이 좀 쉬어져.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던 저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불러준 남자는 그 사람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말이 맞았구나. 내가 먼저 품으니 이제 나를 품어줄 사람이 온 거구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저를 품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댈 자리를 찾은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결혼 이야기가 오간 뒤에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스 종점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오래 하신 분이었어요. 새벽부터 콩나물을 무치고 멸치를 볶아 팔아서 혼자 힘으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한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억척스러운 분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부터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와 손톱 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의 늙은이나 닦아주는 일을 한다더니 손이 거칠구나. 살림은 제대로 하겠니?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옆에 앉은 남편을 봤습니다. 저하고 있을 때는 밤새 이야기를 늘어놓던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무릎에 얹은 자기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침묵을 사람 좋은 성격으로 착각한 대가를 저는 나중에 10년 넘게 치르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까다롭고 말이 거칠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몇 번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사는 거니까 둘이 잘 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 문턱을 넘었죠. 결혼하고 첫 1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음식에 잘 손을 대지 않았고 말도 늘 퉁명스러웠지만 대놓고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정이 붙겠거니 하면서 아침마다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결혼 2년째로 접어들 무렵부터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제가 잠깐 방에 들어가 앉아 있기만 해도 대낮부터 논다고 했고 친정에 전화 한 통 하면 집안 이야기를 밖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흠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던 습관이 몸에 남아서인지 해가 뜨기 전에 국 하나와 밑반찬 3가지가 식탁에 올라와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어요. 요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온 날도 예외가 없었죠. 제가 옷도 못 갈아입고 잠깐 눈을 붙이면 문 밖에서 쟁반을 바닥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멸치 볶음이 눅눅하다. 국에서 마늘 냄새가 세다. 김치 써는 모양이 저게 뭐냐. 매일 아침 트집거리가 하나씩 새로 생겼어요. 어떤 날은 밥이 질다고 했고 다음 날 물을 줄이면 밥알이 곤두섰다고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맞을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양말을 찾는 척, 서류를 챙기는 척하며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제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늘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한 귀로 흘려. 한 귀로 흘리라니요. 그 집에서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은 저였는데 말이에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불도 켜지 않는 부엌 식탁 앞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자기 손을 주무르고 있었거든요. 평생 찬물에 채소를 씻고 칼을 잡아온 손이라 손가락 마디가 마디마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등은 튼 데가 겹쳐서 하얗게 일어났고 갈라진 틈 사이로는 피가 맺혀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받고 수건과 연고를 챙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됐다면서 손을 뒤로 뺐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대야에 담갔습니다. 굳은 살이 물에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갈라진 자리마다 연고를 얇게 펴발랐죠. 요양원에서 수백 번은 해본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것도 귀찮아하는 것도 아닌 제가 그때까지 그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손을 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대야에 남은 미지근한 물을 버리면서 방금 그게 뭐였을까 잠깐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 그 눈빛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되기까지 저는 20년 가까운 세월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임신은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초음파 화면을 보는데 간호사가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았어요. 두 번째 임신은 5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배가 제법 나와서 요양원 근무복 단추가 잘 안 잠기던 시기였어요. 태동을 처음 느낀 날 남편 손을 끌어다 배에 얹어줬던 게 그렇게 생생한데 그 아이도 결국 제 곁에 남지 못했죠. 두 번째 유산 뒤부터 시어머니는 밥상만 보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들면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을 했어요. 먹는 건 저렇게 잘 먹는데 들어서 내 하나는 못 지키니 집안에 무슨 복이 있겠어? 저는 밥을 넘기지 못하고 국에 말아서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러면 또 밥을 왜 저렇게 먹느냐는 소리가 뒤따라왔죠. 나중에는 아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더군요. 아들 나이 더 들기 전에 몸성한 여자라도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테니 제발 그 말만은 못하게 해달라고요. 아이를 잃고 저도 따라 죽고 싶은데 왜 이 집에서는 저만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는데도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등을 두어 번 툭툭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엄마도 손주 기다리다 보니 속이 상해서 그래. 당신이 조금만 넘겨. 또 저더러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제 편에 서서 딱 한 문장만 말해주면 되는 순간마다 저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다니던 냉동식품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배송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화물차 한 대로 시작했어요.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창고 옆에 딸린 방 한 칸이었지만 사장님 소리를 듣는다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새벽마다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 들려보냈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밤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자다 말고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돌린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참을 통화하다가 담배를 두세 대씩 태우고 들어오곤 했죠. 새벽 2시에 배송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할 일이 뭐가 있나 싶었어요. 한 번은 제가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 화면을 손바닥으로 덮듯이 껐어요. 기사 한 명이 사고를 쳐서 그래. 당신이 알아도 골치만 아파. 사실 그보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배송 중에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급하다며 제 적금을 깨달라고 했었죠. 저는 사람이 다쳤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만기가 넉 달 남은 적금이었지만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다친 사람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남편이 대답을 얼머무렸는데 저는 그것마저 그저 미안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생활비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0만 원, 3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이 넘게요.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달랐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했다가 기사 월급 날이 겹쳤다고 했다가 세차 계약금을 넣었다고 했다가요. 저는 사업하는 집이 원래 그런 줄만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그 무렵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가만히 서 계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릇 헹구는 소리가 크다고 잔소리를 할 뿐이 아무 말이 없어서 오히려 등이 서늘했어요. 네 친정 동생들은 요새 어떻게 사니? 집은 샀대? 급할 때 몇 푼이라도 융통해줄 형편은 되고? 저는 손에 묻은 거품을 털면서 웃었습니다. 큰 동생은 전세 살고 작은 동생은 아직 결혼도 못했다고 저희 형편에 무슨 여윳돈이 있겠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렇구나 하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며칠 뒤에는 아예 제 방문 앞까지 오셨습니다. 네 이름으로 든 적금이 몇 개냐? 인감도장은 어디다 두고 사느냐?
최근에 인감 증명서는 뗀 적 있느냐? 질문이 꼬치꼬치 이어졌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 집에 돈 문제라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얼굴을 굳히면서 쓸데없이 예민하다고, 며느리가 시험이 말끝마다 토를 단다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화장대 아래 서랍이 반쯤 빠져나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통장이랑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넣어두던 서랍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아서 그대로 주저앉아 서랍을 다 꺼냈어요. 인감도장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안이 온통 헤집어져 있었습니다. 차곡차곡 개어둔 서류 봉투가 접힌 채 구겨져 있고 통장 순서도 제가 놓은 것과 달랐죠.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제가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지 확인하려고 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를 떠올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화가 나서 통장과 적금 내역, 급여 명세서까지 전부 꺼내 시어머니 앞 상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저 이 집 들어와서 제 주머니로 빼돌린 돈 한 푼도 없어요. 정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여기서 직접 보세요. 시어머니는 통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그러고는 한참 만에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내가 찾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대체 뭘 찾으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위에 펼쳐놓은 통장들을 도로 챙기는데 손이 다 떨리더군요. 이 집에서 나는 여전히 도둑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 서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집으로 거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무실 번호를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넘어 남자는 대뜸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밀린 차값을 언제 낼 거냐고 물었죠. 이번에도 미루면 차를 그냥 끌고 가겠다고 그때 가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 했어요. 저녁에 그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새 차 들이면 처음 몇 달은 원래 자금이 꼬여. 사업하는 집은 다 겪는 일이야. 당신은 전화 오면 그냥 사무실로 하라고 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자신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안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며칠 뒤에는 남편이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찍힌 종이 가방 안에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어요. 제 발 크기도 정확히 알고 사온 거였죠. 요양병원에서 하루 종일 서 있잖아. 발부터 망가진다니까 좋은 거 신어. 조금만 버텨. 내가 자리 잡으면 당신 일 그만두게 해줄게. 저는 또 마음이 물러졌어요. 지난번 배송 사고도 어떻게든 넘겼으니 이번 고비도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면서 동료들한테 남편이 사줬다고 자랑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입소자 어르신 약을 대리 수령하러 병원에 갔다가 돌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길 건너 카페 유리창 안쪽이 무심코 눈에 들어왔죠.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을 때 두어 번 마주친 적 있는 격리 직원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죠.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밑을 자꾸 훔치는데도 어깨가 계속 들썩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탁자 위로 몸을 숙이더니 그 여자의 손목을 붙잡는 겁니다. 놓아달라는 듯 여자가 팔을 빼려는데도 남편은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동안 저는 그 유리창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무슨 말을 듣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몸을 돌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상을 차려놓고 남편이 젓가락을 들기를 기다렸다가 물었어요. 오늘 낮에 병원 앞 카페에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더군요.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게 형광등 아래에서도 보였습니다.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사무실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붙잡느라 그랬다고 했어요. 그 사람 왜 울었어요? 직원 그만두겠다는데 손목은 왜 잡아요? 그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밥알을 씹지도 않고 물만 들이키더니 당신 오늘 피곤해서 예민한 것 같다고 말을 돌리더군요. 저는 그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한테라도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아들이 딴 여자와 있는 걸 봤다고 하면 편은 안 들어줘도 사실은 알아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못 믿어서 애먼 사람까지 잡는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여직원하고 차 한 잔 마셨다고 다 바람이면 사업하는 남자는 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젊은 여직원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그냥 여자하고 있었다고만 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었어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면서 사무실에 젊은 애 하나 있는 거 뻔한데 그것도 짐작 못하겠느냐고 아까보다 더 큰 소리를 내셨죠.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뭔가를 덮고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저 하나뿐이라고요.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평소 밤늦게나 들어오던 남편이 해가 지기도 전에 집에 와 있었죠. 세 사람이 한 집에 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저녁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알았습니다. 저녁 8시쯤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들어가 보니 남편은 벽 쪽에 등을 붙이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를 깔고 그 위에 반듯하게 앉아 계셨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제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그만 짐 싸라.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저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어머니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판 무늬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십몇 년을 함께 산 아내가 쫓겨나는 자리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새벽밥을 안 차렸느냐, 아프다는 어머니를 외면한 적 있느냐, 월급을 숨긴 적 있느냐, 하나씩 짚어가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중간에 몇 번씩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들어서 내 둘이나 지킨 적 없는 며느리 붙잡고 뭘 하니? 우리 아들까지 늙기 전에 네가 비켜? 그 말을 듣는 순간 카페에서 울던 젊은 여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들이려고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더니 아주 차갑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으면 말이 빠르겠네. 네가 자리만 비워주면 될 일이다. 그러고는 몰아붙였어요. 네가 지금 우리 아들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더 추한 꼴 나기 전에 조용히 나가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요. 저는 그 순간 이 집에 더 붙어 있을 이유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일까지 죄목으로 삼는 집에서 대체 뭘 더 지키겠나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했는지, 정말로 그 여자를 택한 게 맞는지, 그거 하나만 말해달라고요. 그 정도는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짚고 일어서자 그제야 거의 들리지도 않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더군요. 미안하다.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지켜야 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제가 문 밖으로 나가려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그 사과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친정어머니 사진, 반지 두어 개, 그게 다였어요. 십몇 년을 산 집인데 제 것이라고 담을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매일 두르던 꽃무늬 앞치마도 장 보러 다니던 시장 가방도 챙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챙길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는 여기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네 살 길 찾아서 멀리 가. 그때는 그 말이 저를 영영 내다버리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집을 나온 그날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근처 부동산 유리문 앞에 1시간을 서 있었어요. 매물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보증금이 거의 없는 반지하 월세방 한 칸뿐이었죠. 창문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방이었어요.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고 비가 오면 벽지 아래쪽에서 흙냄새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여행 가방을 벽에 세워놓고 맨바닥에 그대로 누웠는데 천장이 코앞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십몇 년을 결혼해서 살았는데 제 손에 남은 게 가방 하나라는 사실이 그날 밤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몸이 저절로 눈을 뜨더군요.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도 벌떡 일어나 앉아서 국을 끓이러 갈 부엌도 없는 그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독하다고 했지만 저는 쉬는 게 더 무서웠어요. 누군가의 기저귀를 갈고 등을 닦고 죽을 떠먹이는 동안에는 제 처지를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손이 바쁘면 머리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르신이 제 팔을 밀치거나 험한 말을 쏟아내는 날에도 예전처럼 속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애도 못 지키고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무슨 대접을 바라겠니?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하다 보면 어떤 모욕도 아무렇지 않아지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강해진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아주 낮은 자리에 묶어둔 거였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요양원에 퍼지는 데에는 2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앞에서는 안 됐다고 서 선생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탈의실 문 앞을 지나가다가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날이 있었죠. 애를 못 낳아서 결국 그렇게 된 거라더라. 하는 말이 사물함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들어가서 따질 기운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더 아팠습니다. 명절 근무를 매년 자청한 것도 사실 갈 집이 없어서였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 손을 잡고 시댁이며 친정으로 흩어지는 동안 저는 텅 빈 요양원 복도를 지켰습니다. 어르신 상을 다물리고 나면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서 남은 전 몇 조각에 식은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족 없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두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미운 마음을 오래 품으면 그게 얼굴에 배어 나온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요양원에서 표정이 굳은 사람은 어르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저는 제 손이 차가워지는 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은 흐르더군요. 나중에는 두 사람의 얼굴도 흐릿해졌고 카페에서 울던 그 젊은 여자도 더는 꿈에 나오지 않게 됐어요. 저는 40 후반이 되었고 반지하에서 나와 볕이 조금 드는 2층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럭저럭 혼자 사는 법을 익힌 거죠. 저는 휴대전화 번호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요양원 일이라는 게 보호자들과 수시로 연락해야 하는 일이라 번호를 바꾸면 여러 사람이 곤란해지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참 묘한 일입니다. 번호 하나 그대로 뒀다고 7년 전 사람이 다시 제 삶으로 걸어 들어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은 야간 근무를 앞두고 저녁을 대충 챙겨 먹던 참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보험 광고겠거니 하면서도 혹시 보호자 전화일까 싶어서 받았죠.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힘겹게 끌어모으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정아, 나다. 밥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7년 만이었고,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는데도 저는 단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사람 목소리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췌장암이라고 했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다른 데까지 번져 있었고, 의사가 정리할 게 있으면 미리 정리하시라고 했더군요. 그 말을 아주 담담하게 하시는데, 저는 그 담담함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먼저 올라온 건 걱정이 아니라 화였어요. 저를 내쫓을 때는 죽어도 다시 보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우르르 밀려 나오는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듣고도 한참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러다 힘없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네가 화낼 만하다. 나 같아도 그럴 거다. 그래도 죽기 전에 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런다. 저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뱉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휴대전화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액정에 금이 갔더라고요. 저는 그 갈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한 건 다음이었어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 내내 정신이 딴 데가 있었고 집에 와서 누우면 얼굴 한 번만 하던 그 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러다 눈을 뜨면 7년 전 안방에서 저를 몰아붙이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도무지 겹쳐지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설쳤어요. 밥맛도 없고 근무 중에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에 결론 비슷한 걸 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이 지긋지긋한 일이 제 안에서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저는 평생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짧은 말, 그리고 그 아래에 오래된 주택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동호수가 아니라 무슨 길 몇 번지, 옥탑이라는 글자까지요.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근무 중에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한 번씩 열어봤고, 새벽에 잠이 깨면 또 열어서 주소를 확인했어요. 지도 앱에 찍어보기도 했죠. 제가 알던 그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동네가 나오길래 주소를 잘못 보낸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쉬는 날 아침에 옷장을 열었어요. 그렇게 미워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저는 구김이 덜 간 블라우스를 골라 다림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에요.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봐라, 나 당신들 없이도 이만큼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소를 따라가는 길에 저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10분쯤 올라가니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비탈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가 나왔어요. 담벼락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갔고 좁은 골목마다 화분이며 고무대야가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차로 3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죠. 주소가 가리킨 곳은 4층짜리 건물 옥상 구석에 판넬로 덧대어 지은 작은 방이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녹슨 계단은 난간에 손을 대자 흔들렸고 지붕 끝에는 빗물이 새서 흘러내린 자국이 시꺼멓게 남아 있었습니다. 빨랫줄에는 색이 다 바랜 수건 2장이 걸려 있었죠. 저는 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주소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 자존심 센 사람이 새벽부터 반찬을 팔아 자기 힘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평생 자랑했던 사람이 여기 산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저 왔어요. 안에 계세요?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삶은 양 냄새와 오래 말리지 못한 빨래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요양원에서 매일 맡는 냄새였어요.
사람이 오래 아플 때 나는 그 냄새를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어요. 볼은 움푹 패여 광대뼈만 남았고 잠옷 소매 밖으로 나온 팔은 제 손목보다 가늘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새어서 두피가 훤히 비쳤고요. 7년 전 제 앞에서 짐을 싸라고 소리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저를 본 시어머니가 벽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팔이 후들거려서 몸이 자꾸 옆으로 기울길래 제가 놀라서 달려갔는데 괜찮다면서 제 손을 밀어내시더군요. 그 와중에도 남한테 부축받기는 싫으신 겁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을 접어 이마가 장판에 닿을 만큼 숙였어요. 뼈만 남은 등이 위아래로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네 아이들 잃은 것까지 들먹인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 말만 되풀이하면서 우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말끝이 자꾸 끊겼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어깨를 붙잡고 일으켰어요. 등을 만지는데 등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잡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히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이 한쪽 벽에 딱 멈췄습니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장이었습니다. 액자도 없이 달력 뒷면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사진들이었는데 전부 제 사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 앞으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은 모두 제가 아직 그 집에 살던 시절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명절에 부엌에서 반찬을 그릇에 담고 있는 옆모습, 그리고 요양원 근무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까지요. 뒷모습 사진은 누가 제 뒤에서 몰래 찍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진이 찍힌 줄도 몰랐어요. 방구석에는 뚜껑 없는 플라스틱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두고 나온 물건들이 있었어요. 매일 두르던 꽃무늬 앞치마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그 위에 제 머리핀 2개와 장 보러 다닐 때 쓰던 시장 가방이 개켜져 있었죠. 앞치마 끈이 해져서 풀린 자리는 누군가 굵은 실로 꿰매 놓았더군요. 그 옆에는 초등학생들이 쓰는 것 같은 얇은 공책이 7권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마다 볼펜으로 연도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써여 있었어요. 서미정. 7권 전부예요. 저를 그렇게 내쫓은 사람이 왜 제 물건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는지, 왜 공책마다 제 이름을 써뒀는지 머리가 도무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공책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그냥 내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옥상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철제 계단을 또박또박 밟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문 쪽을 봤습니다. 보온통과 약봉지를 든 사람이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확 솟았습니다. 7년 전 그 카페에서 유리창 너머로 울고 있던 여자, 제 남편이 손목을 붙잡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보온통을 든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으니까요. 저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두 분이 또 무슨 말을 맞추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이제 와서 뭘 더 하려고요? 목소리가 방 안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그 좁은 옥탑방에서 저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나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앙상한 손가락으로 블라우스 아랫단을 움켜쥐는데 그 힘이 어찌나 약한지 조금만 걸어나가도 놓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지 마라. 미정아, 제발 앉아라. 저 아이가 누구인지, 그날 카페 탁자 위에 있던 그 서류 봉투가 뭐였는지 내가 다 말하마. 다 말할 테니까 딱 한 번만 들어봐라.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가야 한다고 머리는 말하는데 서류 봉투라는 그 한마디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봉투를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문고리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앉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젊은 여자는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문턱에 선 채로 보온통을 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숨을 고르고 계셨죠. 저 아이가 그날 카페에 있던 사람 맞다. 그건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정말 모르시는 걸까 싶었어요. 어머니, 저 그날 제 두 눈으로 봤어요. 그 사람 물고 있었고 제 남편이 손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걸 본 사람한테 이제 와서 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7년 전 그 오후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 하나로 십몇 년의 결혼을 접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 제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보온통을 옆에 내려놓는 손이 떨리더군요. 사모님, 저 그 사무실 경리였어요. 장부 정리하고 차량 계약 서류 관리하던 사람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말을 아주 천천히 골라가며 이어갔어요. 겉으로 보기에 사무실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화물차가 한 대에서 두 대로 늘고 기사도 새로 뽑았으니까요. 그런데 장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딴 얘기였다고 하더군요. 이번 달 할부금을 카드 현금 서비스로 막고 그 카드 값을 다음 달 운송비로 돌려막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밑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었던 셈이죠. 제가 사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석 달도 못 버틴다고요. 그때마다 다음 달에 큰 거래처 하나 물면 다 정리된다고만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자는 캐비넷 서류를 정리하다가 처음 보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물차 할부 신청서였어요. 신청인 옆칸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공동 채무자 칸에 사모님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장님이 못 갚으면 사모님이 그 돈 전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서류 뒤에는 제 신분증 사본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던 그 사본이요. 그리고 발급된 지 얼마 안 된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고요. 저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반쯤 열려있던 그 서랍, 흐트러진 서류 봉투, 제 순서와 달라진 통장. 저는 그걸 시어머니가 제 딴 주머니를 뒤진 흔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서랍을 헤집은 사람은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여자는 그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접수하기 전에 원본을 빼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밖에서 보자고 했대요.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면 기사들이 들을까봐 일부러 병원 앞 카페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하필 그 카페였습니다. 제가 봉투를 탁자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사장님, 이건 아니에요. 사모님 이름 당장 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사모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남의 집 일에 왜 나서느냐고요. 그러다 여자가 봉투를 돌려주지 않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이미 화물차 계약금을 넣었고 지금 취소하면 그 돈까지 다 날아간다고. 자기는 정말 끝이라고요. 그러면서 탁자 위로 몸을 숙여 그 여자의 손목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울었던 건요. 사모님, 저는 그 서류에 적힌 이름이 어떤 분 이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제가 본 건 남자가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장면 하나였어요. 그 안에서 오간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죠. 저는 그 소리 없는 장면에 제 멋대로 자막을 붙여서 7년을 살았던 겁니다. 여자는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신청 접수를 취소해달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접수와 대출 실행이 모두 중단됐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낡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에 회사 직인이 찍혀 있었고 신청 취소라는 글자와 제 이름이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7년 전 그 봄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으로 제 이름 석자를 문질러 봤어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제가 빚쟁이가 되지 않았다는 게 그때는 실감도 나지 않더군요. 저 아이가 그날로 나한테 다 말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사흘을 잠을 못 잤어. 시어머니는 이불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제게 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성질을 내가 아니까 알면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질 거고 그러면 걔가 또 무릎 꿇고 울 거고 너는 결국 어디서 돈을 구해다가 회사 살린다고 들이부었을 거다. 배송사고 났다는 거짓말 하나에 적금 깨준 사람이 너잖니? 그 말을 듣는데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랬을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오래전 장면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설거지하는 제 옆에 서서 친정 동생들 형편을 묻던 일, 적금이 몇 개냐고 캐묻던 일, 인감 증명서를 뗀 적 있냐고 확인하던 일까지요. 저는 그걸 전부 며느리 재산을 노리는 시어머니의 탐욕이라고 읽었습니다. 네 동생들 형편 물어본 건 말이다. 혹시 걔가 네 친정까지 손을 뻗었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였어. 인감증명서 물어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서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랍을 뒤진 건 시어머니도 맞았어요. 다만 순서가 달랐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명의를 쓰려 한다는 걸 안 뒤에 인감 도장부터 찾아서 자기 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려고 뒤진 거였죠.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 인감 도장은 있는데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회사 서류를 좀 살펴봐달라고 부탁한 거였고요. 제가 통장을 죄다 꺼내 상위에 늘어놓으며 저는 한 푼도 빼돌린 적 없다고 소리치던 그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내가 찾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 한마디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더군요. 그래도 저한테는 풀리지 않는 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여자를 똑바로 보고 물었어요. 그런데 왜요? 남의 집 부부 일에 왜 그렇게까지 나섰어요? 직장 그만두면 그만인 일이잖아요.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요? 여자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 어미가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다. 그러고는 당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십몇 년을 살면서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시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20살도 되기 전에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맨정신일 때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고 해요. 밥상도 없고 그릇을 던지고 손찌검을 하고요. 맞다가 문 밖으로 쫓겨나는 밤이 한 달에 몇 번씩 있었답니다. 갈 데가 어디 있니? 친정에 가면 여자가 참아야지 하면서 도로 등 떠밀 거고, 그래서 버스 종점 옆에 작은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밤에도 불이 켜져 있길래 거기로 도망갔어. 세탁소 여인은 문을 열어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찢어진 옷부터 갈아입히고 부어오른 얼굴에 찬수건을 올려두고 다림질하던 손을 놓고 옆에 앉아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줬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그 여인이 시어머니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가 못나서 맞은 게 아니야. 때리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맞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니? 그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내가 맞아도 싼 사람인 줄 알고 살았을 거다. 그 소리 듣고 나서야 내가 장사를 시작했어. 내가 돈을 벌어야 도망을 가든 말든 하니까. 새벽에 나무를 묻히고 멸치를 볶아서 반찬을 팔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을 해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거였죠. 저는 그 억척스러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세탁소 여인은 시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한참 뒤에 그 딸이 혼자 어렵게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시어머니는 은혜를 갚고 싶어서 아들 사무실에 격리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며느리 이름이 적힌 서류를 찾아내게 됐으니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묻고 싶었던 걸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맞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이 왜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잔인하셨어요? 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야간 근무 끝나고 와서도 국 끓였어요. 아이 잃은 것까지 제 탓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시집 온 지 2년쯤 됐을 때다. 내가 걔 휴대전화를 우연히 봤어. 인터넷으로 축구 경기에 돈을 걸고 있더라.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던 시기, 새벽마다 방문을 열어젖히고 반찬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그때 걔가 사고 합의금이라고 너한테 적금 깨게 한 거 있잖니? 그거 합의금 아니었다. 첫 번째로 크게 물린 도박빚 막은 돈이야.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만기가 넉 달 남은 적금을 깨서 은행 창구에서 봉투에 담아오던 그날 아침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다쳤을까봐 걱정하면서 갔던 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의 통장과 차 열쇠를 다 빼앗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빌었대요. 그런데 2달도 안 돼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빌려 또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내가 알았다. 아들은 못 고친다. 그러면 남는 건 너를 어떻게 빼냈느냐. 그것뿐이더라. 진실도 모르고 적금 깨주는 사람이 너인데 걔가 울면서 매달리기 시작하면 너는 네 뼈를 갈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줄 사람이잖니.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이 집에 정을 떼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깨끗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새벽 밥을 시키고 반찬을 트집 잡고 친정에 전화하는 것까지 흠을 잡은 게 전부 그거였어요. 나는 네가 1달만 견디다가 못 살겠다고 짐 쌀 줄 알았다.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사니? 그런데 너는 밤에 울고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 서 있더라. 그걸 볼 때마다 내 속이 어땠는지 아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그 말, 사람 손은 따뜻해야 한다는 말, 네가 먼저 남을 품어야 너도 품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 말을 저는 평생 잘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품는다는 건 무조건 견디라는 뜻이 아니었을 텐데요. 저는 그걸 도망쳐야 할 자리에서도 버티라는 말로 새겨듣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하실 때 제 손을 왜 그렇게 오래 만지셨는지 이제 와서 다르게 읽힙니다. 남편이 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훔쳐간 사실이 드러난 뒤 시어머니는 아들을 앉혀놓고 사업을 당장 접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차를 넘기고 사무실 문을 닫고 다시 남의 회사 기사로 들어가라고요. 남편은 거부했대요. 차를 뺏기면 자기는 끝이라고, 계속 이러면 죽어버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번 서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미정이 이름을 쓸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걔를 포기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도 그날 저녁에는 저게 남 같더라. 이번 대출 안건은 저 아이가 막아줬지만 네가 그 집에 있는 한 걔는 100번이고 네 이름을 노릴 놈이었어. 시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지금까지 사업에 들어간 돈을 전부 끊어버리겠다고, 이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아들을 몰아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 안방에서 벽에 등을 붙이고 고개를 못 들던 그 남자는 이미 자기 어머니에게 진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다시는 돌아올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제 상처 중에서 가장 아픈 자리를 골라서 찔렀다고 했어요. 애 둘 잃은 걸 네 몸 탓으로 돌린 거 말이다. 그 말하고 나서 나는 그 밤에 화장실에서 개웠다. 그런데 그 말 아니면 네가 안 나갈 것 같았어. 네가 젊은 여자들이려고 그러냐고 물었을 때도 나는 그거다 싶어서 일부러 그렇다고 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웃었는지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벼랑에서 밀어버린 셈이잖아요. 이혼 서류가 정리된 뒤에 시어머니는 숨겨뒀던 제 인감도장을 없앴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갖고 있던 제 신분증 사본도 기어이 찾아내서 태워버렸고요. 젊은 여자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그 확인서를 7년 동안 서류철에 끼워 보관하면서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뭐가 실행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네가 평생 나를 사람도 아닌 늙은이로 기억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네 이름으로 빚만 안 남으면 된다고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았어.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느 겨울밤에 제가 당신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준 일 기억하느냐고요.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엌 식탁 앞에서 혼자 손을 주무르고 계시던 그 밤, 갈라진 틈마다 피가 맺혀 있던 손, 됐다면서 손을 빼려던 그 사람을 제가 놓지 않았던 밤 말입니다. 네가 내 손에 연고 발라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세탁소 아줌마가 떠오르더라. 그 사람이 내 얼굴에 찬 수건 올려주던 게 나는 평생 그런 손을 딱 두 번 만났어. 한 번은 그 아줌마고 한 번은 너였다. 그날 제가 잠든 뒤에 시어머니는 방에서 혼자 밤을 새워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들이 도박에 손댄 걸 알고 이 며느리를 어떻게든 내보내야 한다고 마음먹은 뒤였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그날 밤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미움이 잠깐 사라졌던 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서 저를 똑바로 못 보셨던 겁니다. 20년 가까이 걸려서야 그 표정 하나를 해독한 셈이죠. 젊은 여자가 방구석에 쌓여있던 공책 7권을 두 손으로 들어 제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사모님 나가신 그 해부터 쓰신 거예요. 하루에 2줄 쓰신 날도 있고 한 달을 통째로 비운 적도 있는데 그래도 7년을 채우셨어요. 저는 이거 절대 버리지 말고 보관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지 못하고 한참을 보고만 있다가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공책을 집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 이름이 손끝에 만져졌어요. 첫 장부터 넘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반찬 가게 하느라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한 분이라 맞춤법도 여기저기 틀려 있었습니다. 그의 추석 날짜가 적힌 자리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오늘 명절인데 미정이는 밥은 먹었는지. 그애 갈 데도 없는데 요양원에 나갔을 거다. 명절 음식 냄새 때문에 더 서러울 텐데. 내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저는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어깨만 들썩였어요. 1년 동안 요양원 식당 구석에서 식은 전을 씹으며 세상에 나 혼자다 싶었던 그 명절마다 이 좁은 옥탑방에서 누군가 제 걱정을 적고 있었다는 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뼈만 남은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멈추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잡지도 못한 채로 그냥 울었습니다. 제가 배신이라고 믿었던 장면들이 그 좁고 냄새나는 옥탑방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하나씩 돌아왔어요. 카페의 손목, 뒤집힌 서랍, 반찬 트집, 안방의 그 잔인한 말들까지 전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아팠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쉬는 날마다 그 옥탑방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발이 왜 그리로 향했는지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다 풀린 것도 아닌데 근무가 끝나면 몸이 알아서 그 비탈길 버스를 타고 있더라고요. 진료가 있는 날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체열실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요양원에서 하던 그대로 했어요. 팔짱을 끼워 부축하고 진료실에서 의사 말을 받아 적고 약국에서 봉투를 받아 나오는 일 말입니다. 20년 넘게 남의 부모님한테 해오던 일을 그제야 그 사람한테 하고 있었죠. 속이 안 좋다는 날에는 흰 죽을 끓였어요. 그 좁은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자리에 냄비 하나 올려놓고 30분씩 저었습니다. 죽이라는 게 이상해서 불을 세게 하면 눌러붙고 약하게 하면 퍼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 주걱으로 계속 저으면서 옛날에 그 집 부엌에서 새벽마다 국을 끓이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끓였는데 지금은 다른 마음으로 끓이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숟가락을 들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서 못 먹겠다. 내가 무슨 낯으로 네 손에 밥을 받아 먹니? 어머니,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정 미안하시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입을 벌리셨습니다.
세 숟갈쯤 넘기고 나면 벌써 지쳐서 눈을 감으셨죠. 예전에 밥알이 곤두섰네, 국이 짜네 하며 상을 물리던 그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볕이 장판 위에 네모나게 떨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볕을 보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정리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은요, 지금 어디서 살아요? 물어놓고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미워도 한때는 한 이불 덮고 살았던 사람이라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볕이 든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됐다. 죽은 지. 저는 손에 든 약봉지를 놓쳤어요. 알약이 장판 위로 흩어졌는데도 줍지를 못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화물차는 한 대씩 다 넘어갔고 마지막 차를 견인해 가던 날 남편은 도로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여관이며 모텔을 전전했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두어 달에 한 번씩 공중전화로만 연락을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시 외곽의 한 모텔방에서 혼자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저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제 이름까지 팔아 빚을 지려 했던 사람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100가지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끝냈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프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산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기 얼마 전 병원 응급실에서 했던 말을 전해주셨어요.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물었더니 네 이름을 대더라. 그날 안방에서 아무 말도 못한 게 평생 목에 걸려 있었대. 그리고 이러더라. 미정이가 나를 죽도록 미워해도 좋으니까 빚 없이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현관 앞에서 들었던 그 작은 미안하다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침묵한 자리마다 제가 대신 무너졌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고 있었구나 싶더군요. 모르고 죽지는 않았구나. 그거 하나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뒤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했어요. 집에 걸려있던 근저당이며 당신이 보증을 선 사업빚 일부를 정리하고 남은 돈만 따로 떼어두었다고요. 남편에게 남아있던 사채와 도박빚까지 전부 갚아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었고 갚아서도 안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파트를 판 뒤에 그 옥탑방으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2차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너무 퍼진 상태였어요. 수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몸만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2번째 치료를 마치고 나온 날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 숨을 고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정아, 나 이거 그만하련다. 며칠 더 살자고 이 고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남은 날은 정신 붙어 있을 때 쓰고 싶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도 그 말을 남의 부모가 아니라 그 사람 입으로 들으니까 목이 메더군요. 그 뒤로는 통증을 줄이는 치료만 받으셨어요. 겨울을 옥탑방에서 나기는 무리라 호스피스 병실로 옮기셨고 저는 근무가 끝나면 그리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와 번갈아가며 밤을 지켰어요. 저희 둘은 그 병실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어색하게 나란히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서로 도시락을 싸오는 사이가 됐습니다. 참 묘한 인연이죠. 봄이 오려던 무렵에는 거의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눈을 뜨고 계신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에게 눈짓을 했어요. 말할 힘이 없으니 눈으로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여자는 알아듣고 사물함에서 낡은 꽃무늬 청가방 하나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옥탑방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적금 통장 몇 건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통장 표지에 손때가 잔뜩 묻어 있더군요.
아파트 팔아서 내 앞으로 된 빚 정리하고 남은 돈이다. 그 뒤로 조금씩 보탠 것도 있고, 이제 네 거야. 저는 통장을 도로 가방에 넣고 밀었습니다. 이런 거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몇 번씩 나눠 쉬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빈손으로 보낸 게 평생 여기 박혀 있었다. 그때 아파트고 통장이고 다 사업에 얽혀서 당장 손에 쥐어줄 게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내가 너한테 돈을 쥐어주면 걔가 기어이 너를 찾아가서 그걸 또 빼앗아 갈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맨몸으로 내보낸 것조차 계산이었던 겁니다. 잔인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계산이요. 시어머니는 한참 숨을 고른 뒤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붙잡아 드려야 잡히는 정도였어요. 미정아, 너를 제대로 아껴주는 사람 만나거라. 혼자가 편하다고 마음까지 닫아 걸고 살지는 마. 그 따뜻한 손 아깝지 않니? 그러고는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처럼 원망 오래 품지 마라. 미운 사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상하는 게 아니고 내 속이 먼저 문드러진다.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예전 그 겨울밤의 대야에 담가드렸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이제는 갈라진 데도 없이 얇고 매끈해져 있었습니다. 일을 놓은 지 오래된 손이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안 미워해요. 늦었지만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생이라는 게 있으면요. 그때는 그렇게 아프게 밀어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혼자 지옥에 떨어뜨리는 일은 그건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듣고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입꼬리가 겨우 올라가는 정도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얼굴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잠들듯이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숨과 그 다음 숨 사이가 점점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다음 숨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그 순간을 수십 번 봤는데도 그날은 도무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식어가는 걸 손바닥으로 다 느끼면서도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조문 올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와 젊은 여자, 그리고 옛날 반찬 가게 시절 단골이었다는 할머니 두 분이 전부였죠. 상주 자리에 누가 서야 하나 잠깐 어색했는데 결국 제가 섰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이 말이에요. 발인을 마치고 며칠 뒤에 젊은 여자와 함께 은행을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창구 직원이 내미는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저는 숫자를 두 번, 세 번 다시 봤어요. 제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2층 방으로 옮기는데 7년이 걸린 사람한테는 다리에 힘이 풀릴 만한 액수였죠. 저는 은행 대기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자리에서 밝혀졌어요. 전 남편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대요. 그 보험금은 사업 채무와 법적으로 분리된 돈이었고, 시어머니는 거기에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치료비로 쓸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끝까지 지킨 거예요. 옥탑방에서 그 지경으로 사시면서요. 빗물 새는 지붕 아래에서 색바랜 수건을 쓰시면서 통장에 있는 그 돈은 손도 대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지금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젊은 여자가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건 미정이 7년 값이라고. 턱없이 모자란 거 알지만 그거라도 지어줘야 눈을 감겠다고요. 저는 은행 로비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지나다니는 그 밝은 데서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가 한 일이 전부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살리려 했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반지하 천장을 보며 보낸 밤들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요. 명절마다 요양원 식당 구석에서 식은 전을 씹던 시간도 애도 못 지킨 여자라는 말을 제 입으로 저한테 하던 그 7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사람을 속여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은 제가 그분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남겼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모진 행동 뒤에는 우리가 끝내듣지 못한 사정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본 손목 하나로 십몇 년을 접었고, 반쯤 열린 서랍 하나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본 게 전부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늘 유리창 안쪽에서 제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오가고 있었어요. 요즘도 저는 요양원에 출근합니다. 손등을 얻어맞는 날도 여전히 있고 자식들한테 못할 말을 저한테 쏟아내는 어르신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견디고 있길래 이럴까? 저 거친 말 뒤에 무슨 말이 깔려 있을까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 손을 잡아드리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따뜻한 손이라는 게 무조건 참는 손이 아니라 한 번 더 물어보는 손이었다는 걸 저는 쉰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그 공책 7권을 책장에 꽂아두고 가끔 아무데나 펼쳐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그 공책들을요. 거기에는 제가 세상에서 혼자라고 믿었던 날짜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하며 적어둔 2줄짜리 문장이 있어요. 저는 그걸 7년이나 늦게 읽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요. 그 사람이 아직 숨쉬고 있을 때 딱 한 번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왜 나한테 그랬느냐고. 그때 당신 마음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냐고요. 세상에는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저는 그걸 한 사람의 마지막 숨을 손에 쥐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러니 당신은 부디 저보다는 조금 덜 늦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듣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재물이 늘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